저는 그 58년 개띠 출생이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10월 10일 한의원 대표 원장을 이제 맡고 있는 노영범 한의사입니다. 저는 정신치유자 또 이렇게 정신질환을 구제하고 또 정신의학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신치유자의 길을 걷는 그런 한의사입니다. 저도 환자를 보면서 그 정신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면서 그 정신질환이 오게 된 원인을 계속 역추적을 하다 보면은 거의 어머님의 모태에서부터 유년기에 거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환자를 비추어서 저를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산책을 하면서 한번 상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실제로 구남매예요. 구남매의 막내인데 그 위에 세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육남매의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형 5살 차이입니다. 5살 차이인데 그 터울이 굉장히 이제 긴 터울인데 부모님이 그 노부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51세, 저희 어머님이 40살. 그러면은 대개 그 시대에는 노산이죠. 노부모에서 나온 막내인데 전혀 저를 계획에 없던 그런 임신이 이제 잉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모태에 있을 때 태아가 그 어머님의 마인드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저를 이제 인위적으로 낙태를 하려고 그 양잿물을 드시고 그 은덕을 굴렀다 하더라고. 그런데 또 저는 거기에서 모진 이제 인생이라 해서 그 뭐냐면은 처절한 생존 본능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 같아요. 그 안 떨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 밀착도가 굉장히 애착도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막상 태어나서 보니까 육남매의 막내고 그 가족 전체가 저를 어떤 면에서는 덤으로,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는 그 가족들한테 아버님, 어머님한테 또 형제, 누나, 형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래서 되게 막 좀 곰살맞게 불고 막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런 어린 기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존 본능이 강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첫 기억이 그게 3살인지 5살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인생의 첫 기억이 뭐냐면은 다락방 계단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 계단을 올라가는 그게 굉장히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 위에 다락방에서 제일 저희 큰형님이 대학 시절에 제 큰형님이 저하고 19년 차이거든요. 이제 서울대 법대를 입학하시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지 그 다락방을 자꾸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기억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은 어릴 때 생존 본능이 강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꿈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는 어떤 그런 게 상징적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하고 정신분석학자가 칼 융이거든요. 칼 융의 이제 레드북이나 이런 게 보면은 첫 기억이 그런 것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뒤늦게나마 그런 것이 제 인생의 첫 기억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 기억은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의 부모님 상황하고 그때 시대 상황 부모님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봐도 그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그야말로 이제 학력이 없으시고 그냥 노동 위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그 열병을 앓으셔가지고 그 한쪽 눈이 이제 없으세요. 실명을 하신 분인데 항상 선글라스를 쓰시고 그런데 컴플렉스가 되게 강했던 분이신데,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유쾌하시고
그 당시의 시대적으로 볼 때 아버님도 되게 유쾌하시고 선하시고 그럴 때서 막 가족들의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좀 과부장적인 그런 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엄하시고 엄격하시는데 유독 저에게는 막내에게는 제가 또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유독 저에게는 위에 누나 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신 편이고 그 어머님은 제가 봐도 좀 단아하게 생기셨고 그 당시에 되게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시다가 물 난리가 나서 제가 더 전해 들은 바로는 이제 학업을 못하고 근데 그때 배웠던 그 실력으로 가지고 되게 글도 잘 쓰시고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11살 차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9살에 아버님이 결혼하신다면 노총각이었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도 상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가 한량이시는데 술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술집에 만나가지고 딸이 있나 아들이 있나 이러다가 그 결혼시키자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 말씀은 그 첫날 보니까 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머님은 막 그냥 이것이 또 뭐 운명이다 생각하고 순종을 한 편이고 아버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어릴 때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내한테는 이 정도의 어리고 착하고 또 예쁘시고 이런 부위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 가정의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살피는 것에 지금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온전한 가정이었다. 그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셨지만은 오셔가지고 뭐 폭언, 폭행이라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뭐 아주 유쾌하게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코미디언 비슷하게 이러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주변에서도 되게 인기가 높으셨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아주 가정 환경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아버님의 선한 유쾌한 그런 마인드, 어머님의 착한 마인드 이런 것이 어려움 없이 잘 자라왔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도 선하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품을 주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그래도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잘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누나 형들 보면은 다 착하신 분이었죠. 근데 유독 에피소드가 제가 태어날 때 큰 누나는 벌써 시집을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 큰형은 대학교를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마 7살 정도 됐을 때 아마 큰 누나를 처음 봤고 그 다음에 큰 형을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된 그런 거죠. 제가 태어났는데 막상 태어났고 보니까 되게 귀여웠던가 봐요. 내가 좀 뭐 이렇게 생존 본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형한테 잘하고 누나랑 잘 따르고 또 어머님의 또 심부름도 잘하고 그런 좀 착한 아이였어요. 선하게 자랐는데 그런 영향들이 그 형들이나 누나들도 저를 되게 아끼고 좋아해 주고 위에 형들도 저를 그냥 무조건 사랑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렇게 빗나갔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큰형에 대한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서울대 법대를 다니시고 이런 것이 저의 이제 로망이었고 제 꿈이자 제 이상형이었죠. 그리고 큰 누님도 되게 이뻤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여담이지만은 김지미 씨하고 많이 닮은 일찍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 누님의 그 딸, 그 저한테 조카죠. 조카가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님이 딸을 낳고 2년 후에 저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둘째 그 조카가 저하고 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내지만은 촌수가 되게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저보고 삼촌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누나가
어찌됐든 뭐 그 매형이 조금 이상한 도박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애들까지 조카 3명까지 다 오게 돼서 진짜 군함매가 된 거예요. 집에서 거의 그런 게 뭐 고아원 수준으로 이제 자랐는데 그 유년 시절을 이제 되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선한 아버지, 좀 착한 어머님, 거기 사랑을 많이 독차지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누나와 형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많은 대가족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사회성,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줄 수 있고, 제가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되게 좋아할 것이다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되게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뒤에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내 인생이 어땠느냐 물어보면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얼굴이 하얗고 백약하고 좀 착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평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년 시절에 큰 어려움 없이 사회성을 가지고 온전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그다음에 형제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인생이 그래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되지 않냐. 이것은 상당히 운명적 요소가 많고, 저희 그 태생적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그 유년기 시절은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온전한 가정에서 잘 자랐다. 저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키가 작으세요. 키가 작으신데 그 아버님 형제분들은 다 키가 크시고 어머니 형제는 키가 다 크세요. 그런데 그 숨은 인자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 다 키가 크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머님이 좀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위에 이제 누나 형들도 뭐 인물이 괜찮지만 제가 약간 이국적인 면이 많았어요. 얼굴이 그 당시에 시골에서 경남 진해인데 고향이 거기에서 좀 부잣집 아들처럼 그렇게 생겼다 해서 저희 누나가 저를 안고 일부러 그 동네를 일부러 다니면서 그래서 동네에서도 계속 저를 기우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 쪽으로 많이 닮았지 않냐. 근데 아버지 어머니보다 우리 형제들이 좀 잘 태어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복 받았죠.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958년생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세대죠. 이제 전후 세대인데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전쟁이 이제 1950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잃었잖아요. 그 뒤에는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해서 엄청 많이 이제 출산을 장려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이제 58년 개띠거든요. 그때 이제 경남 진해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저희 혹시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진해라는 지역이 그 일본이 굉장히 좋아했던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위해서 그 교두보를 거의 진해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기 전에 그 해안가에 해군 기지로서는 천혜의 요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많이 이제 묻어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심지도 보면은 이 우길기 그 8차선 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가 진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직용으로 일본어를 이제 약간 이제 돈 벌러 가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강제징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가셨는데 그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운 좋게 그래도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 형님하고 큰 누님은 일본에서 이제 출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름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일본에서 직용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그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 그걸 이렇게 놔두고 간 거예요. 직용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 집을 주었는데 그 아버님이 받은 땅이 부모님이 저는 선하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요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 땅 하나가 집이 저희 이제 하나의 생활 근거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집이 있는 그런 문화 생활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크게 이제 생활 근거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군수 납품을 해서 그 이제 군 부대에 달구지죠, 달구지. 이제 운수업인데 이제 물건을 실어서 배추나 실어주고 그거 실어주고 이제 또 이제 배달하고 저녁에 또 논밭 하시고 이런 이제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해군 기지에서 그 음식 같은 것을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하고 팔고 이제 이런 이제 그때 콩나물을 저희 아버님 이제 어머니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콩나물 장수를 했어요. 이제 장에 나가서.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어머님이 가면 어머니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콩나물 장수를 하면 내한테 맡겨놓고 어머니 가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하루 일당량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내가 악착같이 다 팔아가지고 팔면은 하루 일당을 이제 저한테 어묵하고 술집기기를 이렇게 사줘요. 그 오뎅하고 술집기가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맛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지나다 보니까 식구는 많고 뭐 돈은 없고, 그런데 아버님은 좀 이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으셨고, 근데 어머님은 또 순종형이고, 그러니까 아버님 절대 이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자식들을 시키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불화가 생기고, 그런 큰형도 몰래 가서 시험 치고 와서 서울대 법대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나중에 막 서울법대 이제 하시니까 주변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검사, 판사 이래 되면은 달라지잖아요, 가정이. 그러니까 뭐 주변에 축가를 하니까 이게 뭐 좋은갑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지, 이제 이게. 그런데 이제 뭐 그 뒤에도 여건이 안 되니까 뭐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상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했죠. 이제 그 입학을 했는데, 초등 입학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제가 입학한 데 대해서 그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그 뭐 가족들 음식해라, 우리 아버님 뒷바지 하라, 또 아버님 따라서 또 농사 지으러 가시고 이러니까 제가 입학을 하는 것도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대하 초등학교라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1년 다니고 그보다 열악한 이제 초등학교, 스카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제가 약삭 빠르지 못해가지고 그 동네 일대가 그런 소문이 벌써 퍼졌던 거예요, 이게. 뒤나서 보니까. 그래서 3월 2일 날 학교에서 이쪽에 구역 인사 나오라 이러더라고. 근데 벌써 눈치 빠른 애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거는 모르고 순진하게 그냥 따라갔던 거지. 쭉 줄 서서 가는데 진짜 이래 좀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여기가 굉장히 좀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자라고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서 제가 오히려 거기서 두각을 더 드러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뜻이 있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여기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많이 돋보였던가 봐요.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반장 선거를 하거든요. 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 뒤빠르지를 못하시니까 그 반장 선거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선거하고서는 또 이거 성공의 학생이라 하면서 돌려버리고 이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는 인기 이제 투표이기 때문에 또 6학년인데 또 반장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공부를 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던 상황이 뭐냐면은 작은 누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누님이 회사에 갔다가 오시는 시간이 한 11시, 밤 11시. 그 초등학교 때 벌써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아이고 이때까지 공부했냐 이래가지고 그때 그 누나하고 어머님하고 제가 그 두 여인 때문에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두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크게 뭐 적이 없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반장이 되면은 치맛바람이 있잖아요. 이제 반장 어머님은 학교에 와서 많이 이제 무슨 행사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전혀 이제 이렇게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엄청 요청을 했던 거예요. 한 번만 와달라. 그리고 유학 일반 반장을 하고서 소풍을 가게 되는데 어머님이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 오시는데 전부 다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가 왔냐. 근데 저는 아버님이 실명돼 있고 어머님이 연세가 많은 것에 대한 제일 부끄러움이라든지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나는 우리 어머님 그때 내가 뒤에 물어보니까 엄청 부끄러웠다더라고. 아, 그래서 어머님이 안 갈라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저로서는 상처가 아니었는데 저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어머님이 소풍 때 유일하게 따라갔던 그러니까 저도 되게 처절한 게 많죠. 이게 이제 악착 같은데.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소풍을 다녔던 기억이 나죠. 그 당시에 그 유학 일반 반장을 하게 되니까 담임이 저를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환경도 알고, 근데 되게 친구들이 되게 쟤를 좋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표를 얻게 됐는데, 수학여행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수학여행 전에 과외가 있는데, 제가 집으로 오라더라고요. 가보니까 벌써 거기에 학생들 그룹으로 한 20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죠. 보니까 벌써 내일 칠 시험지를 벌써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동참을 시킨 거지. 공범이 된 거죠. 그때 어린 나이에도 되게 막 좀 뭐랄까 모멸감, 좀 이게 비애감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그게 동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시험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치면서도 막 얼굴이 화끈화끈 하더라고.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못 하고 저만 그렇게.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지금 제가 가정생활, 부모, 형제 이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크게 작용을 하는데 저는 그 선생님을 지금도 못 잊어요. 돌아가셨겠지만은 좀 선생님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어린 생각이 많이 가졌고. 근데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반장이 가야 수학여행 그 참여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공짜로 해줄 테니까 너는 그 모집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또 약간 이제 자존심 상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반항이나 막 이런 걸 못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모집을 했는데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어요. 수송초등학교 그 앞에. 그게 이제 경복영안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린 나이에 형한테, 큰형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큰형이 이제 뭐 달려와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런 저희 집안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게 그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태도가 180도 달라지. 그래서 이게 그 가족에 이런 어떤 기둥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때 큰형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성공에 대한 열망, 제가 성취하려는 욕구가 그 어린 시절부터 내가 많이 축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꼭 제 자랑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감 없이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진해 중학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그게 뭐 전교 석차가 제가 처음 받아보는 석차가 나오는 거야. 40등 뭐 이래 나오는 거야.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가정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 우리 집에서 이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탄 가게에다 하고 그다음에 탁구장도 하고 만화 가게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전부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어머님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럴 때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와줘야 돼. 이런 상황에서 되게 답답하고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공부가 좀 더 내 공부방이 있고 이랬으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지나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하고 그 11등 했어요. 전교에서. 마산고등학교. 그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게 40등까지 원서를 끊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되거든요.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원서를 사러 마산고등학교를 갔는데 차를 한 40분, 1시간을 타요. 근데 차를 타고 왔는데 멀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갔다 원서 사가지고 오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3년을 다닐 수 없겠구나. 갈등하던 차에 진해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하러 교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교무실에서 그 가정형편이 어렵고 장학금을 전액 주고 서울대를 들어가면은 그 서울대 4년간 모든 하숙비까지 다 제공했다. 그런 학생이 있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추천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고민하던 차에 그런 스카우트에 가서 교무실에 가니까 이리 들어보니까 좀 혹하는 거야. 3년을 멀미를 다닐 수 없다. 이제 제 건강이 나와요. 이제 몸이 약한 노부모에서 태어나니까 그 군함에 앉았던 자궁에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영양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어릴 때 병약해가지고 소마비 증상, 그다음에 축농증, 매일 감기 앓고 그런 게 너무 병약했어요. 그런 지나다가 마산고등학교를 못 가고 진해고등학교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손을 놔은 거예요. 그냥 충분히 내가 이제 수석할 수 있겠지. 근데 막상 딱 해보니 전교 4등 수석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독을 품은 거지. 그래서 마산고등학교 간 친구들하고는 다 친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진해고등학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학교를 원하는 대로 못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해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못 가면은 그 스카웃에 대한 이제 박탈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학금을 이제 매달 5만 원씩 받았어요.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엄청 큽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서 제가 이 서울대를 못 가면은 나중에 이걸 또 환급을 해야 할 그 정도 계약은 없는데 그럴 만한 제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전교 4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야 한다는 이제 강박에 이제 시달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처절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 자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방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 호구지책을 해야 해서 그 집을 저 쪼개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방 자체가 없고 안에 저희들이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돼가지고 어두컴컴하니까 거기서 환경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외부에 그냥 제 이제 공부방을 하나 해달라. 저희 아버님하고 엄마는 간절하게 이제 애원을 했는데 어머니 저의 말은 잘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방을 구했는데 방을 이제 비싼 방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흐름한 방에 그 열악한 막 빈민촌에다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옆에 방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할머니가 계속 밤마다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폐결의 환자였던가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친구들 몰래 이제 그 방을 구해놓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미쳤죠. 제가 강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몸이 안 좋은 그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마산고등학교 못 가고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 압박이 너무 컸던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아둔한 거죠. 어리석은 건데 그 당시로서는 제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성고등학교 다닌 친구들 그 노트까지 빌려가지고 그것까지 다 하고 그럼 가면은 진해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저는 학습의 진도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영어책을 읽어주고 제가 가르친 거예요 학생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도저히 서울대는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러냐 혼자서 독학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와요 아버님이. 아버님 진짜 엄격하셔. 저에게는 너무 이제 자상하신 아버지. 그리고 와서 제가 가방 들 힘도 없는 거예요. 밤새으니까. 가방을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에 싣고 그 다음에 저를 태워서 학교 가는 길목에 중간쯤 내려주고 학생들이 보니까 내려주고 그 가방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몸무게가 그냥 피골이 상접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고 거의 뭐 이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근데 그 뒤에는 계속 이제 제가 1등을 달린 거예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도 뭐 결혼 시간에도 내로 불러가 노인도 누구냐 이러면 일었으면은 박수 치라 하고 뭐 그런 데 대한 이게 이제 도치가 됐던 거죠. 그때 뭐 직책이 8개 뭐 정교 부회장 뭐 그런 또 유세도 다니고 선거운동도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게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수학여행 가기 전에 뭐 추석 그때는 쉬잖아요 명절 때 쉬기 전에 내가 공부를 다 해야 된다 맞춰놓고 그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수학여행 가기 전에 또 엄청 저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공부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순간이 그 시 전체가 정전이 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정전이 되면은 다들 공부 안 하고 다 그 시간 제가 쉬는 거예요. 그때 잠시 그 정도의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학여행을 설악산을 가게 됐어요. 그날이 10월 10일이었어요. 쓰러진 날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정규 부회장이니까 제가 막 통솔하고 인솔을 하고 하는데 그 기차 안에서 그냥 각혈을 하면 쓰러진 거죠. 제가 이제 몰랐어요. 그 쓰러진 게 피를 토하는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마산 계륵 요양병원에 딱 실리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계륵 말기 공동이라 해서 그 당시에 폐결핵은 단순 폐결핵이 있고 공동이 있는 폐결핵이 있어요. 공동이 뭐냐면은 벌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죽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벌레 집이 공동이 있는 폐결핵 말기라고 거의 이제 이걸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의사가 표현하기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약이든 안 된다. 근데 포위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위 작전을 하는 약이 마침 제가 투병생활 할 때 에탄부톨이라는 약이 저는 그 기억을 다 하거든요. 에탄부톨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은 건데 근데 이것도 기적적으로 사는 거지 내가. 근데 계륵 요양소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전염병 격리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딱 그냥 뭐 학업이고 뭐 가족이고 바로 그냥 계륵 요양소로 해서 지금 같으면은 약간 나병 환자들 수용하듯이 수용이 됐는데 이제 이 대목이 나오니까 나도 눈물이 날라는데 전부 다 이제 소생껏 탈출이지. 포로 수용소에 보면 쫙 영양실조 다 걸려가지고 다 죽은 그냥 계속 죽어 나가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죽겠구나. 그게 치료 목적이 아니고 격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있다가 죽겠구나. 그래 환자복을 입고 별로 감시도 없어요. 별로 뭐 도망갈 힘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어린 나이고 젊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악화는 안 된 상태에 그걸 도망을 간 거죠. 탈출한 거죠. 그리고 탈출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트럭이 빌어가지고 막 이런 환자복 입었으니까 또 제수처럼 보이잖아요. 아우슈비츠 보면은 왜 푸른색 파자마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트럭 기사님이 저를 이제 딱 태워가지고 왜 그러냐 이래 진해까지 태워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님도 제가 탈출한 거 보고는 어머님이 기절한 거죠. 그냥 뭐 끌어안고 엄청 울었던 거죠. 가기 싫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엄마가 좋다. 그러면은 그 이제 산속에 제 숨어 지낸 거죠.
다른 사람들 몰래 그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약간 허름한 움막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3년간 투병 생활이 시작된 거죠.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죠, 이게.